옛날 옛적 간날 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 가적 황선익 윤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꾸 외모 가지고 인사하면 안 되는데 오늘 어디 가시는 줄 알았잖아요. 모처럼 집에서 노는 날이라서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네. 구두도 신고, 네. 코트도 입고. 가을이잖아요. 우리 바바리 코트라고 하나요? 바바리는 아니고 얇은 외투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바바리는 조금 이렇게 두껍잖아요. 가을에 입는 거. 근데 이거는 얇은 트렌치 코트. 점퍼 정도.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거죠. 모르겠네요. 네. 좀 괜찮아 보였나요? 오늘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기 씩이나.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게요. 네. 가끔 이렇게 치마도 입고 싶고 구두도 신고 싶고 그런 날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이 나이에 삐딱 구두를 신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하루 종일 발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우리 눈을 위해서냐라고 여쭈어봤더니 본인 만족을 위해서다. 네. 제가 그 신고 싶고 입고 싶고 해서 근데 이렇게 차리고 정말 일을 나간다거나 이러면 너무 불편해서 오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공부 모임과 녹음만 있는 날이라 어떻게 하든 그냥 저만 만족하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입고 신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네. 아파도 그 아픔은 나만의 몫이니까요. 그럼요. 근데 멋부리려면 고통이 좀 따르죠. 네. 추위를 견뎌야 된다거나 더위를 견뎌야 된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불편함을 또 감수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이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가을보다는 사실은 봄에 막 꽃들이 만발했을 때 그러고 싶은 그런 기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봄의 기분을 살려서 이러고 왔네요. 네. 네. 오늘도 저희가 공부 모임을 한 수요일. 네. 네. 오늘 리버보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네. 역시 저하고는 다른 감상 포인트를 가지고 계셔서 이야기가 더 풍성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달라야 풍성해지죠. 그렇죠. 네. 정말 그 꿈보다 해몽이라고 네.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래서 책은 여러 사람이 함께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독서 모임을 갖고 있는 건 항상 옳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따가 오늘 공부 모임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 여는 곡으로 들어갈까요? 네. 점 하나 뭐라고
햇살이 되어준 선생님 들으셨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네요. 꿈을 향해 가라고 눈물도 흘리시면서 안아주시며 했던 선생님을 그리는 가사가 좋네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림 형제 동화전집 10번째 이야기 불량배들입니다. 한 8분가량 정도 되는 짧은 이야기예요. 수탉이 암탉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무 열매들이 익을 때니 다람쥐들이 그것들을 모두 거두어 가버리기 전에 우리 산으로 가서 배를 잔뜩 채워보자. 암탉도 선선히 찬성했습니다. 좋아, 우리 가서 근사한 시간을 보내자.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공기도 맑고 아주 화창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녁 나절까지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배가 불렀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분이 좋아서 의기양양해졌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탉은 나무 열매 껍질로 조그만 마차를 만들었습니다. 마차가 완성되자 암탉은 마차 안으로 들어가 수탉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네가 이 마차를 몰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수탉이 말했습니다. 너 정말 지독하구나. 이 마차를 끌고 가느니 차라리 걸어서 가겠다. 애초에 내가 마차를 끌겠다고 약속한 일은 없어. 난 마부석에 앉아 마부 노릇은 하겠지만 마차를 끄는 건 사양하겠어. 그들이 다투고 있을 때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던 오리가 꽥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도둑놈들, 누가 너희들더러 내 나무 열매 산에 와도 좋다고 그러든 거기서 꼼짝 마라. 너희들은 톡톡히 혼이 나야 돼. 오리는 널쩍한 부리로 수탉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수탉은 멋지게 몸을 날려 오리에게 돌진했습니다. 수탉이 난폭하게 공격을 해오자 오리는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그 벌로 자기가 마차를 끌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탉은 마부처럼 마부 속에 올라탔습니다. 마차가 출발할 때 수탉은 기세 좋게 소리쳤습니다. 이랴!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달려라! 오리야! 얼마쯤 가다가 그들은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 바늘과 핀을 만났습니다. 그 두 여행자가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마차 좀 세워주세요. 두 여행자는 날이 곧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고 또 길이 진창이니 자기네를 마차에 좀 태워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들은 성문 밖에 있는 재단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늦게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이 호리호리해 별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으므로 수탉은 자기나 암탉에 발을 밟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들을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그들은 어느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으며 또 오리 역시 기운이 빠져 비틀거렸으므로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여관 주인은 여관이 이미 꽉 차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이들이 지체가 높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관 주인에게 아양을 떨면서 오는 도중에 암탉이 낳은 알을 주겠으며 또 오리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오리는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아줄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겨우 마음이 누그러진 여관 주인은 하룻밤 묵어가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간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하여 실컷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뜰 무렵이라 모든
모든 이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수탉은 암탉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가져와 부리로 쪼아서는 둘이서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그들은 달걀 껍데기를 아궁이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뒤 아직 깊이 잠들어 있는 바늘에게 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늘의 머리를 잡고 그것을 여관 주인의 안락 의자 바닥에 꽂아놓고 피는 여관 주인의 수건에다 살며시 꽂아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살그머니 여관을 빠져나와 벌판 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원래 바깥에서 자는 것을 좋아하는 오리는 여관 마당에서 잠을 잤는데 암탉과 수탉이 달아나느라 날개를 휘저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오리도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얼른 달아났는데 개울이 나타나자 그리고 그리로 뛰어들어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냇물의 흐름이 빨랐으므로 오리는 마차를 끌고 갈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여관 주인은 세수를 하고 수건을 집어들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핀이 그의 얼굴을 긁는 바람에 얼굴에 가로로 뻘건 생채기가 났습니다. 곧이어 그가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이러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 위로 몸을 숙이는 순간 달걀 껍데기들이 튀어올라 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내 얼굴을 못살게 구네. 그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안락 의자에 앉아 고약한 기분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락 의자의 엉덩이를 대자마자 펄쩍 뛰어오르며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핀이 아니라 바늘이, 그것도 바늘의 머리가 아니라 뾰족한 끝이 그의 엉덩이를 세게 찔렀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 꼭대기까지 성이 나서 이 모든 것은 어젯밤 늦게 찾아온 그 녀석들의 소행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달아나 버리고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앞으로 음식을 잔뜩 처먹고 돈을 내지 않는 건 물론이고 특히 그런 못된 장난을 치는 불량배들은 절대로 자기 여관에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끝. 저 하늘에는 날마다 별들이 반짝 내 눈빛에 날마다 별들이 반짝 저 하늘에 날마다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 날마다 꿈들이
네, 들으신 곡은 여우별이었습니다. 여우별 어떤 별인지 보고 싶네요. 네. 요즘은 밤하늘의 그 별들을 선명하게 보기가 참 어렵죠. 어두운 곳을 찾아가야 보여요. 그렇죠. 네. 저희 시골에 가면 아직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야기 어땠어요? 글쎄요, 들어봤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관 주인 같은 경우는 잘못도 없다고 해야 되나? 잘못이라고 하면 하나? 사람을 보고, 재워주고 안 재워주고를 결정을 하니까, 그런 거는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큰 잘못 없이, 네. 바늘에 찔리고, 핀에 얼굴을 핥히고, 이런 것들이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네, 얘네들 돈도 안 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고맙게 처음에는 여관 주인이 방이 없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아양을 떨어가지고 겨우겨우 잠을 잤으면서 그런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행동들이 좀 이해가 안 갔네요. 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게 불량배일까요? 글쎄요. 이미 폭력도 썼다. 오리랑 싸울 때, 공격이 하도 난폭해가지고, 오리가 막 빌었잖아요. 오리랑 닭이랑 싸우면 닭이 이기나? 아무래도 부리가 뾰족하니까,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리가 덩치가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그죠? 그런가? 그럴 것 같아요. 덩치로 봐서는. 무게나 이런 것들이, 닭보다는 그래도 오리가 더 크지 않을까. 얘네는 불량배들이니까 아마, 토종닭, 제일 큰 토종닭만큼 클 거예요. 그럴까요? 자, 꿈보다 해먹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얘네들, 우리가 왜 일명 불량배들 말고 이렇게 깡패? 어깨, 깡패,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이미지 떠오르죠. 네, 그러네요. 옛 이야기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선생님은 공부 모임에서 있었던 책 모임 어떠셨어요? 책 못 읽고 간 날은 항상 핑계가 있는데. 어제 하고 네. 오늘 제가 이제 항상 6시에 활동을 하니까 네. 오늘 아침 시간이랑 어제 하루 시간이랑 비워놨었어요. 네. 그 책을 읽기 위해서. 네. 근데 갑자기 지인 아는 동생이 네. 초등학교에 원서를 내라고 이력서를 쓰라고 정보를 줘가지고 갑자기 막 처음에 쓰는 서류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모르겠어요. 많이 이력서를 안 내봐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획안.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거 작성하다가, 시간을 놓치셨군요. 네, 시간이 없어서 책을 결국은 못 읽고, 이제 작가가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처음 몇 장, 이렇게 분위기랑 이런 거는 좀 봤는데, 자기 이야기를 썼다고 했어요, 작가가. 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자기가 안 보이게끔 장치를 쓴 거는 이제 소년을 소녀로 바꾸고, 할아버지의 성격이 실제 자기 작가님의 할아버지는 온화하신 분인데 약간 좀 뾰족뾰족한 그런 인물로 고집도 세고 네. 이런 쪽으로 바꿔서 설정을 잡았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라는 글은 읽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애도하지 못한, 네네. 장례식장을 작가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 이런 네.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 이렇게. 네, 살면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장례식장에 있었죠. 안 간 것을 후회했다고. 음. 평생 살면서 그렇게 자기가 14살인가? 뭐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살면서 할아버지가 함께 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작품에서 인생을 아우르는 그게 다 쏟아져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주인공이 15살 소녀로 나오는데 그 소녀의 어떤 삶을 이해하는 태도나 또 능력 이런 거를 타고 실제적으로 저희 집에 있는 막내딸 16살 소녀의 감수성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저희 딸은 여기 책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소녀하고는 너무 차원이 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몰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네. 시대가 흐를수록 갈수록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나이는 네. 빨랐을 때는 시집장가도 가던. 그럼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일컫는 그 마케도니아의 왕은 20살에 왕위에 즉위했었고, 그리고 20대에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고 30대에 죽는 이런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사실 15살이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인생의 전반, 딱 절반을 산 그런 삶이기도 했었죠. 근데 제 아이는 마냥 어려 보이기만 합니다. 네. 그쵸. 근데 여기 주인공은 너무 삶을 이해하는 태도나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아이 같지 않았던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청소년 소설로 저는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런 점이 이 책이 상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어요. 네. 또 상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노벨상 수상작이 나왔죠. 그래서 너무 너무 기쁜 그런 소식이어가지고 너무 기쁘죠. 너무 자랑스럽고. 네, 오늘 저희도 모임 시작하기 전에 네. 한강 작가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네. 네. 너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책인지 저희가 이제 이게 페이지 수가 많은 글밥 책이다 보니 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발제글을 읽어드리고 선생님께서는 그 책의 표시 책 안 가지고 오셨나 봐. 네, 안 갖고 왔어요. 인상 깊었던 구절에다 체크를 해놓으셨길래 책 속 구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읽어드리고 싶은 페이지를 찾으시면 네. 책에서 네. 읽어주시길래요. 저는 그렇죠. 뭐. 오늘 발제자가 노인순 선생님이었어요. 네. 노인순 선생님께 급하게 문자를 보내서 우리 이 발제글 읽어도 되느냐 하고 여쭤봤어요. 찬성입니다. 하고 답장이 왔네요. 네. 네. 읽어드릴게요. 네. 리버보이는 리버보이다.
발자국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가제 노인순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제목입니다. 네. 이 책을 발제하게 된 것은 행운이다. 더 깊이 파고들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읽는 동안 의문을 품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감상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이 되면서 행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이 책에는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라든가 섬뜩한 아름다움과 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표현이 여럿 나온다. 그것은 애매하거나 모호하다기보다는 오묘한 느낌을 준다. 마치 리버보이처럼. 리버보이는 존재하지만 실체는 없는 상상의 그 무엇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책의 제목이 리버보이인 만큼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팀 보울러의 리버보이는 병환이 깊어가는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주인공 제스가 리버보이를 만나면서 할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청소년 소설이다. 성장에는 비밀이 있다. 제스에게는 리버보이가 비밀이다. 환영일 수도 있고 마법일 수도 있다. 제스의 열망의 화신일 수도 있다. 이 책의 재미는 리버보이를 해석하는 데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주인공이 마법이라고 말하는 신비한 존재를 등장시키지만 판타지 장르가 아니어서 좋다. 또한 다른 청소년의 등장이 없어서 좋다. 그동안 너무 시끌시끌한 청소년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 마음도 시끄러웠다. 오랜만에 강물 소리를 듣고 물살을 느끼며 책을 읽으니 좋다. 요정 같은 알프레드 할아버지 캐릭터도 고집불통이지만 손녀에게는 이기지 못하는 할아버지 캐릭터도 좋다. 특히나 할아버지가 화가 나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림과 연결시키다니 탁월하다. 제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감탄한다. 조력자가 없다는 것이 놀랍다. 다만 부모님의 무한한 신뢰가 있다는 것은 부럽다. 자연에 맞서지 않는다는 점이 멋지다. 자연에 순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새삼스럽다. 제스의 문제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하느냐이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일이다. 제스가 강을 탐색하고 물살을 따라 바다에 이르는 모든 일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감탄한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자면 알프레드 할아버지가 리버보이 작품을 초상화로 읽어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표지 그림에는 아쉬움이 크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그림의 제목은 리버보이다. 그러나 그림에는 소년이 없다. 과연 없었을까? 존재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 있으나 있지 않은 오묘함이 이 그림의 정체였다. 존재하지만 존재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리버보이는 그런 존재이다. 지금 발제글 읽어주시는 거 들으면서 네네. 새삼스럽게 느꼈는데요. 아까 공부 모임에서 오전 공부 모임에서 노인순 선생님이 발제글을 읽을 때랑은 네.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의미도 다르게 와닿는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들이 정말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네. 아, 그래요? 책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낭독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에 따라서, 책의 그 느낌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아마도
본인들의 어떤 느낌과 감상 이런 것들이 그 개인이 장착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무래도 글을 쓰신 분이 읽어줬을 때가 네. 그 문장이 갖는 맥락, 그 글이 갖는 그 느낌은 더 살아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아까 제가 그 오전에 낭독했던 그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선생님이 이 부분 밑줄 쳐가지고 읽어줬던, 맨 처음에 아마 들어갈 때, 밑줄 쳤다고 읽어주셨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네. 표현하고 있었는데, 네네. 거기를 잠깐 읽어드리면, 네. 이런 부분에, 표시를 해놨네요. 강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거리만큼 흘러가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곧게, 때로는 구불구불 돌아서,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바다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거야. 난 이 모든 것에서 안식을 찾아. 강물은 알고 있어. 흘러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것을 만나든 간에 결국엔 아름다운 바다에 닿을 것임을. 알고 있니? 결말은 늘 아름답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하지만 죽음은 아름답지 않아. 아름답지 않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겠지. 삶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니야. 강은 바다로 가는 중에 많은 일을 겪어. 돌뿌리에 차이고 강한 햇살을 만나 도중에 잠깐 마르기도 하고, 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법은 없어. 어쨌든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래야만 하니까. 그리고 바다에 도달하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지. 그들에겐 끝이 시작이야. 난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 좋아요. 다시 들어도 좋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강물이 인생이라는 둥. 네네. 거기에서 수영을 하는, 행위를 하는 어떤 그 소녀의 모습이 인생이라는 둥, 이런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발원지라고 해야 할 수 있는 시작점. 네. 거기가 이제 인생이 시작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삶을 멈출 수 없잖아요. 멈추는 건 죽음이니까. 네네. 그래서 강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 인생이랑 닮았고, 네. 네. 저는 그 강물이 퇴적물을 만드는 것조차도 네. 우리가 흔적을 남기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우리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남기는 것들이 생기고, 네, 그렇게 부딪히고, 속도가 다르게 그렇게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서 만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진짜 삶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책 속에 그 글들이 있었지만 그걸 말씀해 주신 전소연 선생님도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네. 참 처음에 저는 이 책 굉장히 재미없다 생각하고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이제 나누면서 굉장히 이 책이 어떤 주옥 같은 표현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그렇게 재미없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나의 어떤 경험치와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그리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 네. 이런 것이 그 아이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할아버지와 여기 주인공 소녀의 어떤 관계보다는 할아버지와 소녀의 아빠,
네. 인 어떤 그런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계시지만 소녀가 느끼기에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자신의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자신의 아빠에게는 할아버지가 또 그렇게 사랑을 쏟고 있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 또 더 이렇게 치우쳐서 네. 그 책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네. 저와 친정 엄마의 어떤 모습, 내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과는 다르게 네. 저와 우리 친정 엄마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서글픔 이런 거 위주로 이 책을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저희 네. 엄마가 지금 요양원에 간지 이제 한 달째,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거든요. 요양원에 모셔다 드린 지.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이 책을 성장소설, 청소년 성장소설로 보기보다는 제 삶의 어떤 무게라고 해야 되나? 네. 내 삶의 경험치하고 연관해서 보면서 이 책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읽고 나누다 보니 이 책의 장점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주옥 같은 네. 상 받을만 했다. 막 네.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토론하면서. 네. 그런 상 받은 책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혼자 읽을 때 어렵고, 네. 재미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치만, 다시 그거는 또, 반복해서 접하게 되면은,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근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미는 없었는데, 만약에 그 다른 청소년 소설이나 다른 동화 같은 걸 읽다 보면 재미없으면 사실은 책을 덮고 며칠 그냥 놔두거든요. 네네. 근데 이 책은,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서 놓지는 않았어요.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서 이제 책을 덮었다가 나중에 읽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꾸준히 읽혀서 이틀 만에 다 봤던 그런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책이 사실은 재미없는 게 아니었던 거죠. 네네. 네. 다른 포인트에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네. 이 책이 조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퍼뜩 네. 드네요. 네. 이런 그 인물들 중에서 자기가 꽂히는 인물은 또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책을 여러 사람이 읽는 목적이기도 하죠. 네. 네. 오늘 그 발원지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아이슬란드,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런 데 나왔네요. 네. 가고 싶다. 네. 네, 그러네요. 참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주인공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만 나이, 뭐 그렇게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쓰라고 하였지만, 네. 지금 15살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17일 수도 있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뭐. 16일 수도 있고. 네네. 뭐. 중3 정도의 나이, 중3에서 고1, 뭐 이 정도의 나이라고 네네. 추측을 했었죠. 근데, 더 어린 친구들도 뭔가 이렇게 열중해본, 그리고 지금 뭔가 열중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려도, 이 책이 인상 깊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암튼, 저랑 같이 살고 있는 16살 중3 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성숙함을 보이는 주인공이었어요. 네. 네. 오늘 또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네. 최화영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요새 아이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 거기에 대한 누군가 답을 주신 분이 그렇다면 자연을 보고 경외심을 키워나가라 라고 솔루션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대자연 앞에서 뭐 좀
내가 작아지는 어떤 내 고민이나 어떤 것들은 축소되는 경험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경외심을 갖는 그럴 때죠. 아이들이 이제 자기 생각이 자라면서 지향점을 정하고 삶에 대해서 좀 깊이가 생기는 시기에 그 이야기가 좀 와닿더라고요. 네. 참 많은 이야깃거리를 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꼭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 그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그 게슈탈트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무슨 그림 화법 중에 하나인 건지 아니면은 그 무슨 표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심리학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네네네. 그 꼭 게슈탈트가 이제 그 심리학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뭐 처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 그 심리 이론에서 사용하는 모든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로 게스탈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합시켜서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보는 형상? 뭐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그림이 궁금하다. 어떤 기법으로 그려졌을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랬어요. 이걸 잠깐 검색을 해보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하여 지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게슈탈트라는 용어는 독일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하다, 형성하다, 창조하다, 개발하다, 조직하다 이런 뜻을 지닌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 네. 전체나 형태,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게스탈트라는 용어가 도입된 초기에는 형태라고 번역되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원뜻을 살릴 수 있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아서 원형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개체는 대상을 지각할 때 그것을 산만한 부분들이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즉 게슈탈트로 만들어서 지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 자기를 구성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 하는 것,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 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개체가 게슈탈트를 형성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유의미한 행동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완결짓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네. 네. 깊이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는 동안에 지루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아. 네. 수영의 리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이게 뭐 이런 의미로도 치료적인 의미에서는 개체가 지각한 자신의 행동 동기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개체가 자신의 유기체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 동기로 조작해서 지각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어렵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발제해 주신 노인순 선생님께서 이렇게 발제 글을 쓰시면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책 2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네. 관계가 내용보다는 관계가 비슷했던 거. 존 버닝엄의 우리 할아버지. 아, 네. 네. 그다음에 그 탐색 과정이 닮았다라는 면에서 파도야 놀자.
두 가지가 생각났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선생님 이야기 들을까요? 네. 뭘까 뭘까 내 마음 너무너무 궁금해 솔직하게 말할래 나의 마음 속 여행 웃음이 나와 행복해 나나나나나 즐거워 울음이 나와 속상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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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 신랑이 쿵쿵쿵 좋아해 아야야이 부끄러워 하츠하츠 사랑해 두근두근 걱정돼 솔직하게 말할래 내 마음 뭘까 뭘까 내 마음 너무너무 궁금해 솔직하게 말할래 나의 마음 속 여행 웃음이 나와 행복해 나나나나나 즐거워 울음이 나와 속상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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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 신랑이 쿵쿵쿵 좋아해 아야야이 부끄러워 하츠하츠 사랑해 두근두근 걱정돼 솔직하게 말할래 내 마음 네, 내 마음이 궁금해 들으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요. 아, 네. 우리 말놀이도 해야 되고 옛날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도 같네요. 오늘 말놀이에서도 그 우리가 했던 얘들아 나오너라 뭐 달 따러 가자 이 이야기의 뒷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소개하고 싶고 그런데 어쩔까요? 옛날 이야기를 다음으로 미루고 말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시작하나요? 그렇죠. 네. 대신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좀 내보려고 해요. 네. 그건 옛날 이야기하고 관련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꽃 이름을 맞춰주시면 돼요. 뾰족한 가시가 있고요. 하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자꾸만 찔려요. 자, 하얀 꽃이고, 5월에 피고, 빨간 열매가 나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자, 찔레꽃? 벌써 말해주면 어떡해. 퀴즈라니까. 퀴즈라니까, 퀴즈. 저희가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럼요. 자. 자. 오랜만에 댓글이 달릴 뻔 했는데 제가 망쳤군요. 네. 우리 선희쌤의 해박한 지식으로 퀴즈는 이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말놀이로 넘어가죠, 말놀이로. 네. 네. 우리 그동안에 말놀이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달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윤석중 시에서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네. 장대 들고 망태 들고 뒷동산으로.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이게 1절. 예, 1절이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오늘 드디어 그 이후 부분을 네. 이제 말놀이를 배웠어요. 그래서 네네. 그걸 또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찔레꽃
찔레꽃에 관한 그 찔레꽃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옛 이야기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하, 예고였어요. 네. 그래서 이 옛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네. 오늘은 말놀이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선창해 볼게요. 네. 저 건너 순이네는 불을 못 켜서 저 건너 순이네는 불을 못 켜서 밤이면 바느질도 못 한다더라. 밤이면 바느질도 못 한다더라. 얘들아 나오너라 달을 따다가 얘들아 나오너라 달을 따다가 순이 엄마 방에다 달아들이자. 순이 엄마 방에다 달아들이자. 이거였어요. 네. 네. 이런 감성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까 몰라. 그니까요. 저희는 1절은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불도 못 켜고 바느질을 하는, 옛날에 이런 바느질을 삭바느질,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생계도 꾸려가는 그런 엄마들의 모습, 이런 게 그려지는데, 네네. 오늘날의 청취자들은 이런 감성을 알 수 있을까? 어린이들은. 네. 박물관에서 보면은 친구들이 알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호롱불을 봤잖아요. 네, 그렇죠. 콧구멍 까매지는 등잔. 아니, 근데 우리가 말놀이를 이렇게 재현해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네. 세대의 공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한 번씩 접해보는 거지요. 네. 네. 그럼요. 네. 옛 이야기도 그렇고, 말놀이도 그렇고, 거기에 무슨 교훈이 있고, 상징적인 게 있고, 도덕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제, 흥겨운 놀이죠. 영혼 속에서 훨씬 힘차게 작용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엔 제가 먼저. 두 줄 해주세요, 두 줄. 두 줄? 네. 오늘 한 2절만 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네. 1절을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2절을 제가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좋아요.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저 건너 순이네는 불을 못 켜서 밤이면 바느질도 못 한다더라. 얘들아 나오너라 달을 따다가 순이 엄마 방에다 달아들이자.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곡 뭐 준비됐을까요? 마지막 송 고양이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식빵 굽는 고양이 밀가루 하얀 하양이 노릇노릇 노랑이 줄무늬 얼룩이 햇살에 까만 고양이 꾹꾹이 꾹꾹 좋아서 그릉그릉 꼬리를 살랑 윙크 뽀뽀 사랑스런 고양이 귀염둥이 고양이 도도하게 걸어가는 야옹이 집사야 밥 먹자 애교 있게 다가오는 고양이 집사야 같이 놀까? 목욕할 게 무서운 야옹이 집사야 앙증맞고 사랑스런 고양이 집사야 꾹꾹이 꾹꾹 좋아서 그릉그릉 꼬리를 살랑 윙크 뽀뽀 사랑스런 고양이 귀염둥이 고양이 식빵 굽는 고양이 밀가루 하얀 하양이 노릇노릇 노랑이 줄무늬 얼룩이 햇살에 까만 고양이 꾹꾹이 꾹꾹 좋아서 그릉그릉 꼬리를 살랑 윙크 뽀뽀 사랑스런 고양이 귀염둥이 고양이
되게 무서워